펫 부동산을 알려면 왜 알아야 할까요? 더 정확히 말해서 반려인이 어떤 존재로 여기는지 왜 알아야 할까요? 이것을 알아야 펫 부동산이 보이기 때문인 거죠. 안녕하세요. 반려견 주택연구소 박준영입니다. 펫 부동산과 반려동물의 가장 기본적인 관계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거든요. 펫 부동산을 알려면 왜 반려동물에 대해서 알아야 할까요? 더 정확히 말해서 반려인이 반려동물을 어떤 존재로 여기는지 왜 알아야 할까요? 펫 부동산을 통해서 현금 흐름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는 무료 책자를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 카페 반려견주택연구소에 오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주 가장 기본적인 질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을 알아야 펫 부동산이 보이기 때문인 거죠. 얼마 전에 발표된 자료를 볼까요?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에서 2년마다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를 발표하는데 여기에 눈여겨봐야 할 데이터가 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거든요. 뭐라고 물어봤냐면 반려동물이 가족의 일원이라고 생각하고 있느냐 였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가족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말도 안 된다 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이 반려동물을 키우냐 안 키우냐에 따라 대답은 달라지시겠죠? 반려인들의 대답을 먼저 보면 81.6%는 그렇다라고 했고 반반이다가 17.4%였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단지 1%에 불과했고요.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사람들의 대답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요. 일본의 최근 설문조사를 함께 들여다보면 아주 재미있는 상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일본의 반려문화가 우리나라보다 오래됐고요. 반려문화의 상당 부분이 우리나라에 안착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작년 8월에 토프네트라는 곳에서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반려동물은 가족이거나 가족 같은 존재라고 대답한 일본 반려인의 비중이 75%였습니다. 올해 2023년 1월에 PR타임즈라는 업체가 설문조사한 결과에서는 그거보다 살짝 낮은 72.9%였죠. 이런 수치는 다른 조사에서도 비슷한 수준에서 결과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 정도 수치는 뭘 뜻하는 걸까요? 여기에 더 재밌는 조사 결과를 공개해 볼게요. KB금융지주연구소에서 발표한 동일한 보고서상에 있는 내용인데 이번에는 비반려인에 대한 설문조사가 함께 진행이 됐어요.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반려동물이 가족의 일원이냐? 라는 질문에 무려 46.9%가 그렇다고 대답했고요. 44.1%는 반반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이건 또 뭘 뜻하는 걸까요? 기본적으로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키우지 않는 사람들도 가족이라거나 반반으로 느낀다라는 비율이 합쳐서 이렇게 높게 나오는 건 참 의외 아닌가요?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지 않는데도 반려동물을 바라보는 시선이 이전에 비해 많이 변화되었다는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반려동물이 가족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앞서 말한 설문조사 결과가 납득이 어려우신가요? 그러면 여러분 주변에 직접 한번 물어보고 확인해 보시면 어떨까요? 하지만 의심은 하지 마세요. 2년 전, 4년 전의 설문조사에서도 가족이라고 생각한다는 사람의 비중이 모두 80%를 넘었었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비중이 우리보다 조금 낮기는 하지만 보통 70% 정도 선을 유지하는 것은 20년도 더 된 얘기예요. 일본에서는 20년 전이라면 일본에서 펫 주택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던 시기고요. 이 시기에 일본은 반려동물에게 재산까지 물려줄 수 있는 사회적 체계가 마련이 되고 운영되고 있었어요. 그 정도로 소중한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주택의 수가 턱없이 부족해서 많은 반려인이 펫 난민이 되어 떠돌았고요. 지금의 우리나라처럼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집을 구하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에 내몰리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현재 펫 난민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고요.
일본은 그나마 25년 정도 전에 정부 차원에서 펫주택에 대한 기준을 마련했고요. 펫주택의 공급에 긍정적으로 대처를 했기 때문에 펫 난민의 숫자를 줄여나갈 수가 있었어요. 우리나라는 정부 차원에서 대책이나 가이드라인을 아직까지 마련한다는 것 자체가 좀 요원해 보이거든요. 바로 이 지점이 우리가 펫 부동산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일본도 민간 차원에서 펫 부동산의 공급이 10년 이상 지속되어 오다가 2000년경부터 빠른 속도로 늘어나게 되었거든요. 1998년도에 수도권에서 분양하는 아파트 중에 단 1.1%가 펫 아파트였거든요. 2007년도가 되면 86.2%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인 2018년도에 분양된 아파트 중에는요, 93.6%가 펫 아파트였습니다. 쉽게 말해 펫 가능 주택이 아니면 분양이 안 된다고 봐야 할 정도인 거죠. 수도권에 한정된 결과이긴 합니다만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펫 아파트가 늘어나서 2018년도 기준으로 보면 일본의 전체 아파트 중에 펫 가능 아파트의 비중이 50%를 넘어섰습니다. 여기서 잠깐 설명을 좀 덧붙이면 일본은 공동주택 분양 물건에 대해서는 분양하기 전에 펫 가능인지 불가능인지를 사전에 고지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펫 가능한 아파트에서만 반려동물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반려동물이 증가하고 반려인들이 증가하다 보니 당연히 펫 가능 아파트가 늘어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일본은 국토교통성에서 5년마다 아파트 종합조사라는 걸 실시를 하고 있는데 올해도 조사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마도 올해의 결과에서는 이전 결과보다 펫 가능 아파트의 비중이 더 높게 나오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런 현상은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서만 생겨나는 현상은 아니고요. 임대주택에서도 펫 가능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부동산 업체인 스모에서 작년 4월에 발표한 결과를 보면요. 일본 전국의 임대주택 중에서 펫 프렌들리 임대주택의 비중이 15.1%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펫 임대주택은 아파트보다 증가 속도가 더디기는 하지만 그 효과만큼은 대단하거든요. 펫 임대주택은 기본적으로 일반 임대주택에 비해 1개월치 보증금을 더 받고요. 월세도 보통보다 10%, 20%를 더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펫주택은요, 공실률이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수요자가 대기를 하고 있다가 공실이 생기면 그때 들어가는 형태로 임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실률이 제대로 낮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가 원하는 시기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대기하고 있다가 비는 순간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마음을 갖고 있어야 겨우 들어갈 수 있는 펫 프렌들리 임대주택이고요. 거기에 더불어 또 한 가지, 평균 임대 기간이 엄청 길어요. 일반 임대주택에 비해서 펫 임대주택의 평균 임대 기간이 2배가 넘게 길거든요. 부동산 업자를 만날 기회가 반 이하로 줄어들게 돼요. 그만큼 복비 지급도 반 이하로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되겠죠. 이건 미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임대 시장에서 평균적인 임대 기간이 18개월이에요. 펫 임대주택의 평균 임대 기간은 무려 46개월이거든요. 2.5배나 긴 거예요. 평균 임대 기간이 긴 만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입을 기대할 수가 있는 거죠. 요즘 부동산 시장이 침체의 늪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잖아요.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반려동물을 보면 펫 부동산이 보인다고 말했는지 이제 좀 이해가 되시나요? 저는 우리나라 인구가 5,900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 인구 5,200만에 반려동물 700만을 더해서요. 반려동물도 가족이니까요. 이렇게 본다면 정부의 부동산 정책도 5,900만을 기준으로 수립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나라 부동산 관련 종사자분들도 우리나라 인구를 5,900만이라는 기준으로 계획을 세우고 부동산 시장을 바라봐야 하지 않을까요? 일본이나 미국을 보더라도 이러한 관점에서 부동산이 돌아가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3년 연속 인구가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반려동물의 숫자는 당분간 계속 늘어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반려인이든 비반려인이든
이 점에 대해서는 관점을 확실히 해둬야 합니다.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말이죠. 반려동물에 대한 호불호의 문제가 아니라 부동산에 있어서의 기회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